자, 이제 계속 볼게요. 이제 판례들 쭉 나오는데 보통 말씀드린 것처럼 103조가 한 문제에 반드시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 요 판례들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물어요.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 박스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뭐 지금 색칠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만 핵심어를 잘 보시면 바로 변형되어서 나오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잘 보세요. 103조 아닌 거예요. 전통사찰 주지 판례죠. 그럼 우리 뭐 몇 번 봤으니까 전통사찰 주지직 임명행위예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전통사찰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 방조한 상태에서 한 임명행위. 그럼 사실 뭐 길게 나왔는데 볼 거 없어요. 전통사찰 주지 나오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근데 요 판례는 좀 치사하게 출제할 수는 있긴 한데, 지금 이 스님 자리를, 주지 스님 자리를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 돈으로 사고 파는 약정이죠. 요 약정 자체는 반사회적일까 아닐까요? 요건 반사회적이에요. 약정은 반사회적이고, 다만 여기서 판시한 사건은 뭐냐면 그 약정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걸 알면서도 한 법인의 임명행위가 반사회적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임명행위는 반사회적이 아니다라는 게 판례고, 자, 2번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이 판례가 출제되면 이렇게 반드시 시작할 거예요.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이런 말 써 있으면 반사회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소녀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을 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부동산 드릴 테니까 다만 이제 부부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은 처분하지 맙시다. 이런 약정이 반사회적은 아니다라고 본 사건이고요. 자, 3번 해외 파견 근로자 사건인데, 회사에서 자기 직원을 해외 보내고 연수 비용을 전부 다 회사가 부담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약정을 했냐면 돌아오면 3년간은 근무해야 되고요. 만약에 3년 안에 퇴사하면 회사에서 줬던 그 해외 체류 비용을 모두 다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이에요. 그럼 이게 평생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건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건 반사회적 행위 아니고. 자, 요건 우리가 지상권 할 때 공부한 건데, 지상권. 이게 뭐 법정이든 약정이든 지상권을 지상물과 분리양도할 수 있다 없다. 지상권을 지상물과 분리양도할 수 있다라고. 지상권은 지상물과 운명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상물이 멸실돼도 지상권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지상권 끝나면 뭐 나와요?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유치권, 그리고 저당권. 이게 물권법 끝이에요. 그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중에서 본권을 분리양도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지상권. 지상권은 분리양도가 되고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은 분리양도 될 수 없다라고 있었고요. 자, 이 매우 중요한 거 나오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이런 말 써 있으면 뒤에 무슨 말이 나오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강제 집행을 면하려고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명의신탁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반사회적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얘가 사업하다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원래 이 사람들한테 이런 채권자들이 여러 명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돈을 안 갚으면 이 사람들이 이 부동산 강제 경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제 집행을 면하려고 친구랑 짜고 의리하는 사람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준 거야. 그럼 이걸 설정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근저당 설정해서 최고액 예를 들어 5억 들고 들어갔다면 나중에 경매 실행되면 A, B, C보다 누가 먼저 받아요? 얘 저당권자가 먼저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경매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강제 집행을 면하려고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반사회적이 아니다. 근데 이건 유효예요, 무효예요? 허위의 근저당. 짜고서 야 친구야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네 명의로 저당 하나 잡자. 그러면 진짜 잡은 거예요? 짜고 한 거예요? 짜고 허위한 거죠. 이게 뭐예요? 통정오해 표시죠. 그럼 무효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했더니 친구가 잡더니 이 좋은 친구가 바로 경매해버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X란 사람이 경락받았다면 얘는 통정오해 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인가요? 라고 묻겠죠. 제3자 아니에요.
제3자 경락받았죠. 이해관계를 맺으면 전부 다 제3자. 오늘 108조 가면 제3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서 조성된 비자금을요.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은닉하려고 임치한 행위, 보관 계약이죠. 그러면 비자금을 보관시키는 계약 자체는 반사회적이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예전에 그 대통령 비자금 사건이었는데, 그럼 이 경우에 임치 계약 자체가 반사회적이면 보관해 주는 사람이 완전 신난다 그랬죠. 뭐가 적용되니까? 불법 인구비가 적용되니까 안 돌려줘도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반사회적은 아니다. 돌려줘야 돼, 안 줘야 돼? 돌려줘야 돼. 이런 얘기 했었고, 그리고 여기서는 매매계약 체결 후가 중요한 거예요. 체결 후에 범죄 행위로 취득된 걸 알게 돼서 상관없어요. 판단 시점은 언제라 그랬어요? 계약 체결 시죠. 나중에 알고 이런 건 상관없고, 자, 그리고 아까 강조한 거 조세 회피 목적 이런 것들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했고, 9번은 뭐 너무 당연하죠. 공과금을 누가 내느냐는 뭐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입주권 15개를 투기 목적으로 샀대요. 투기 목적이란 말 써 있으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쭉 반사회적 행위 아닌 거 봤고요. 그럼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거 공무원이 청탁과 함께 보수를 받기로 했다. 반사회적. 그러니까 103조에서 공무원이라고 써 있으면 그냥 반사회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3조와 관련되는 판례가 나왔는데 뭐 공무원이 좋은 일하는 게 판시되는 거 없다 그러죠. 전부 다 이런 유형이에요. 그럼 공무원 써 있으면 그냥 반사회적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보세요.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했대. 반사회적이죠. 과도한 위약벌. 위약벌 약정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떻다고요? 과도하면 반사회적이야. 그 다음에 뭐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궁지에 빠뜨린 다음에 거액을 받기로 취하해 준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반사회적이고, 이것도 중요하죠. 보험금 써 있으면 무조건 반사회적이에요. 보험금의 부정취득 전부 다 반사회적. 자, 6번에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하고 돈 받기로 했다. 반사회적이에요. 그리고 7번 아까 보셨는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해서 현저한 고율의 이자 약정, 사회질서 위반이고, 8번에 보시면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뭐 했대요? 기망. 이런 적극 기망했다면 요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이 된다. 그 상황은 8번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부동산을 팔기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해서 예를 들어 A라는 상속인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상속인은 누구에게 소유권을 넘겨줘야 돼요? 을한테 넘겨줘야죠. 피상속인이 계약을 다 끝내놓고 사망했기 때문에 이때는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등기해서 넘겨요? 바로 넘기면 돼요? 바로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A는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이 계약을 한지 몰랐어요. 근데 이걸 뻔히 알고 있는 병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속여서 기망해서 얘한테 이중매매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 뭐예요? 반사회적 적극가담과 같은 유형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9번 뭐 각종 첩계약 볼 것도 없죠. 독신약관, 저는 절대 이혼하지 않아요. 또는 회사에 들어가면서 혼인하면 퇴사하겠음. 이런 약관, 이런 독신규제, 이거 다 전부 다 반사회적이고, 9번은 뭐 윤락행위함에 있어서 선불금 이런 거 반사회적이고, 자 11번 매우 중요하죠. 성공보수약정인데 얘는 구별하시라고 했어요. 성공보수약정이 형사사건이냐 민사사건이냐를 구별했죠. 뭐만 반사회적이라고 했어요? 형사사건. 민사사건은 무효가 아니다.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12번도 중요하죠. 증언 판례였어요. 증언의 대가로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했다. 그러면 이건 반사회적 무효. 근데 조심하시라고 했던 건 증언으로 대가 받기로 하면 전부 다 무효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우리 판례는 엽이나 일당, 증언하러 왔다 갔다 들어가는 엽이 그리고 일당, 일실손해까지는 받아도 돼요. 근데 이거를 넘어가면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이건 정의관념에 위반되어 무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건 뭐 지금 다시 한번 봤고요. 이건 지금 색칠되어 있는 핵심 어들만 기억해 두시면 뭐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우리 지금 법률행위 봤어요. 법률행위. 그럼 법률행위 봤는데 일단 법률행위의 의. 법률행위는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라는 법률 요건입니다. 그럼 법률 요건이니까 법률행위는 효과가 발생할 텐데 얘는 무엇에 의해서 효과가 생긴다? 의사표시. 내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야. 근데 내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 규정으로 효과가 생기는 것도 있었죠. 그걸 뭐라고 했어요? 준법률행위, 최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종류는 유형에 따라 나눴는데 의사표시에 따라서 나누는 게 있었고 이행의 문제에 따라 나누는 게 있었어요. 그럼 의사표시에 따라 나누면 세 가지 있었죠.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걸 뭐라 그랬어요? 계약. 일방적으로 하는 걸 단독행위. 그리고 합동행위.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가 있었어요. 그럼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었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뭐 있었어요? 채상, 치철동추, 해해 이거 있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제포 있었어요. 근데 조심하시라고 한 건 이 포기는 소유권이나 점유권 포기, 자기만 하고 있다가 포기하는 걸 말하는 거고 예를 들어 제한물권 포기나 공유지분 포기나 취득시효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계약은 자유가 원칙이지만 단독행위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단독행위는 법정주의가 기본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행의 문제에 따라서는 이행의 문제가 남는 채권행위와 남지 않는 처분행위가 있었어요. 그럼 매매계약을 했다. 매매계약했다 뭐예요? 채권행위고 소유권을 이전했다라고 하면 처분행위인데 처분행위 중에서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었잖아요. 물권행위는 물권,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이런 거 설정하는 행위. 준물권행위는 처분은 처분이지만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나 다른 재산권을 파는 게 준물권행위고요. 그럼 무권리자가 채권행위하면 유효였어요? 무효예요? 무권리자가 계약하면 타인권리 매매계약하면 유효예요. 채권행위는 아무나 해도 된다 그랬어요? 처분행위는 무권리자가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처분행위는 누구만 한다고요? 처분권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였죠. 그게 이제 이행의 문제에 따라 나누고 그럼 법률행위 요건은 우리가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들 특별한 거였는데 일반적인 것들이 중요하죠. 일반 성립 요건은 3개. 뭘 갖추면 돼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되고 특별 성립 요건은 뭐 물건의 인도, 혼인의 신고 이런 거 받고 그럼 효력 요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일반 효력 요건, 당사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좀 전에 봤던 거죠. 다시 한번. 그래서 네, 그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유효하려면 목적이 어때야 돼요? 확과 적사 4가지 갖춰야 되고 의사 표시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의 하자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 능력은 우리 3가지 있었네요. 사람이면 누구나 갖는 게 뭐예요? 권리 능력 그리고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이 없는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 하면 뭐예요? 무효. 제한 능력자가 하면 취소. 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 근데 얘네들의 무효나 취소는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다라고 했고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계약 시까지예요. 이행할 때까지. 이행 시까지. 가능해야 돼요. 불가능을 목적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이때 가능이냐 불능이냐는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 통념으로 나누고 적법해야죠. 적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을 봤어요. 강행 규정은 다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효력 규정인지 어떤 게 단속 규정인지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 중간 생략 등기 금지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규정은 효력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이에요. 중간 생략 등기는 위반하면 무효예요, 유효예요? 유효. 살짝 무효란 말이 들린 것 같은데 중간 생략 등기는 대표적인 대표적인 단속 규정이에요. 위반해도 처벌되는 거지 사법상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던 거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효력 규정의 단속 규정이에요. 걔는 효력 규정이었죠. 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몇 개만 보면 되니까 빠르게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오래 갑니다. 빨리 보셔야지 오래 가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했잖아요. 사회적 타당성. 그게 이제 103조. 사회적 타당성이 일단 의의는 이건 반사회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라고 했냐면 법률
행위시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 사회질서라는 개념은 고정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부단히 변천하는 개념이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 반사회적 행위라는 건 매우 추상적이니까 유형을 잡았어요. 그래서 유형으로 본 게 뭐 인정, 계생사 쭉 나옵니다. 인륜에 반하는 거, 정의관념 반하는 쭉 나와. 인륜에 반하는 건 대표적으로 뭐 있었어요? 첩계약, 반사회적 무효. 동의하든 말든 반사회적 무효고, 다만 끝내면서 하는 건 유효. 정의관념에 반하는 건 대체로 범죄 관련인데 조심하실 판례는 좀 전에 봤던 증언 판례예요. 이때 증언을 하고 돈을 받기로 했다. 무조건 무효는 아니고 뭘 넘어가면 여비나 일당 초과하면 통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면 그때는 반사회적이야. 이 증언이라는 게 위증이에요? 진실한 증언이에요? 진실한 증언. 위증은 말할 것도 없고 진실한 증언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는 얘기고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거 평생 시리즈 있었고요. 그리고 생존의 기초를 처분하는 거 사찰 판례. 내가 번 돈 너 다 줄게라든지 사찰 판례. 사행성이 심한 건 뭐야? 도박 관련되는 건 반사회적. 그럼 얘는 따로 중요하니까 하나 빼놨네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동기의 불법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꾸 보시면 이게 쭉 떠오를 거야. 동기가 반사회적이래. 그러면 원칙은 이 계약은 무효다, 유효다? 유효야. 동기는 의사표시 내용이 아니니까. 근데 언제 무효가 돼요? 불법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지면 그때는 무효가 된다. 그럼 특별히 반사회적 행위 유형에서 뽑아서 뭘 봤냐면 이중매매 봤어요. 그럼 부동산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근데 어떤 말이 나오면 적극 가담, 적극 요청 이런 말 나오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 그럼 무효가 되면 등기 말소 시켜야죠. 직접 말소에 대위 말소에. 대위 말소고 이중매매 행위가 나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제3자가 선이면 권리 취득해요, 못해요? 못한다. 이게 이중매매에서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효과는 일반적인 무효와가 다르게 반사회적 무효니까 뭐가 적용돼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돼요. 그럼 불법 원인급여 본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근데 누구는 할 수 있다. 피해자. 단서조항에서 피해자, 불법성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여기까지 본 거야. 쭉 본 거고. 그래서 이번 과정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할 거예요. 하나 끝나면 정리하고 하나 끝나면 정리하고. 왜요? 부담스러우세요? 자, 불공정행위입니다.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그럼 이제 소위 이제 불공정행위는 다른 말로 폭행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104조는요. 독립한 규정이 아니라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그러니까 103조가 이렇게 사회질서 위반 무효라고 매우 추상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104조는 독립된 규정이 아니라 수많은 반사회적 행위 중에서 한 가지의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104조는 당연히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3조. 그러면 얘도 상대적 무효겠어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죠. 그러니까 얘도 절대적 무효라고 지금 수업 시간에 얘기는 하지만 상대적 무효는 두 개밖에 없다고요. 뭐하고 뭐? 비진이하고 통정. 그럼 나머지 무효는 전부 다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불공정 행위가 성립하려면 요건을 갖춰야 돼요.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 자, 객관적인 요건은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가격차가 많이 나야 되죠. 그럼 이때 가격차가 현저하다는 것은 그 표의자의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합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합니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해 판단한다. 남들은 별로라는데 저는 그게 너무나 소중한 물건이어서 너무 현저하다고 느껴졌다. 폭행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봐야 되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판단 시점이 언제라고 되어 있냐면 법률 행위시, 법률 행위시. 이행기라고 하면 틀리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행기로 본다는 학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법률 행위시다라고 했어요. 그럼 나중에 달라진 건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자, 주관적인 요건은 궁박, 경솔, 무경험을 적극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일단 궁박, 경솔, 무경험은 다 갖출 필요 없죠? 셋 중에 하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궁박이라는 것은 반드시 경제적 원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신적, 심리적 모든 원인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 있잖아요.
내 명예가 손상될까 두려워서 엄청 싸게 팔아줬어요. 그럼 명예가 손상될까 두려워서 싸게 팔아줬다. 궁박이 아니에요. 궁박이야. 명예 침해와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은 아니지만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자, 무경험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무경험이라는 것은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무경험이에요. 일반 거래상의 무경험이에요. 일반 거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특정 거래는 처음 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걔는 무경험자가 아니다라고.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부동산을 하나 사봤어요. 그러면 제가 그 부동산이란 매매 계약을 처음 해봤다면 저는 무경험자임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했죠. 제가 특정 거래, 부동산 매매라는 거래는 처음 해봤지만 제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거래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의심의 눈빛을 거두시고 이제 정상적인 거래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저는 무경험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거래를 몇 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판단 기준. 자, 중요한 거 나오죠? 경솔무경험. 대리인을 통한 법률 행위할 때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고 기억하실 점은 궁박은 누구예요? 본인.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 파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전부 다 대리인 기준인데 본인 기준이 뭐라고요? 궁박은 본인. 자, 입증 책임. 계약이 성립을 한 거잖아요. 그럼 계약이 성립한 거면 원칙적으로 유효다, 무효다? 성립하면 원칙은 유효다.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유효 주장자가 입증해요? 무효 주장자가 입증해요? 무효 주장자가.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누가 입증한다 그랬어요? 사기 당한 사람이 취소하기 위해 사기 당했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취소를 막으려는 사람이 사기친 적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당한 사람, 취소를 할 사람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는 취소할 사람이 중요 부분임을 입증해야 돼요. 취소를 막으려는 자가 중요 부분이 아님을 입증해야 돼. 전부 다 취소하려는 사람,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유를 입증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에 이런 요건들은 추정되지 않아요. 이런 요건들이 추정되거나 이런 사정이 인정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불공정 행위를 주장하는 자, 즉 무효 주장자가 스스로 이런 요건들을 전부 다 입증해 내야 한다라는 게 판례고요. 자, 그리고 적용 범위죠. 적용 범위. 적용 범위는 적용 안 되는 거 꼭 기억해 두시라고 한 게 뭐였냐면 증여랑 경매. 증여랑 경매는 적용이 없어요. 근데 외상채권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 적용되고요. 합동행위에도 적용됩니다. 이 사건 어떤 사건이었냐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 부부였는데 A라는 회사가 이 을의 남편 갑을 횡령죄로 고소해서 현재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빼내려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쓱 접근하더니 당신네들이 우리 회사에 가지고 있는 외상채권을 포기하면 채무를 면제해주면 횡령죄 고소 취하하고 남편 빼내는데 협조해준대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빼내겠다는 일념으로 채권을 바로 포기한 사건이야. 자,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요거 불공정행위라고 판시한 거죠. 자, 지금 아내의 상태가 어때요? 남편이 지금 현재 교도소에 있는 상황이래요. 궁박한 상황이죠. A가 그걸 알면서 외상대금 상당의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불공정 무효라고 본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이건 채권 포기라는 건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야? 단독행위죠. 그럼 단독행위에도 불공정행위가 적용된다라고 본 사건이에요. 합동행위도 마찬가지고. 합동행위는 우리 이거 뭐 할 때 봤어, 이거? 총회 결의할 때. 종중총회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종중의 구성원은 성인 남성만으로 돼 있어요? 여성이 포함돼요? 여성이 포함된다고 그랬죠. 예전에는 성인 남성만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여성을 포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더니 어느 문중에서 보상금 총회 결의하면서 남자는 10, 여자는 1의 비율로 분배한다. 이렇게 결의한 거예요. 이 사건에서 이건 불공정 행위로 무효다라고 판시한 사건이야. 그럼 총회 결의는 이건 유형이 어디에 속한다 그랬어요? 서로 의견을 모으는 거니까 합동행위죠. 합동행위도 불공정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적용 안 되는 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얘죠, 얘. 증여,
무상행위, 대가 없는 거죠. 대가가 없는데 불공정이란 말 쓸 수 없고요. 경매는 아예 적용될 여지가 없다. 경매는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경매는 법률, 이건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보는 거잖아요. 경매는 법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게 나오죠.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됐을 때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 있느냐 문제야. 될 수 있다. 이거 우리 무슨 사건으로 본 거야? 알박기 사건. 그 가격이 터무니없이 무효라서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되었지만 어차피 사고 팔 거면 가격을 좀 낮춰서 유효한 계약으로 뭐 해줄 수 있다고요? 전환시켜 줄 수 있다. 그러면 이 사건이랑 같이 본 사건은 뭐였냐면 폭리행위를 저지르면서 소송하지 않기로 하는 부재소 합의 사건이에요. 같이 한 거죠. 알박기 한 사람이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돼 라고 부재소 합의를 했다면 이 부재소 합의 유효다 무효다. 부재소 합의까지도 무효다. 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중요하고. 자, 그럼 이제 효과. 불공정행위로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104조는 103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일반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겠어요? 아니면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돼요? 불법, 103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피해자는 불법 원인이 없으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폭리행위자는 반사회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얘는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공정행위는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가 선이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무효행위 추인하여 새로운 행위로 인정될 수도 없다. 아까 우리 무효행위 추인 잠깐 얘기했었어요. 무효행위 추인은 새로운 행위로 인정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핵심인데 첫 번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이러면 틀려요. 새로운 행위, 소급표가 없다. 두 번째, 절대로 추인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반사회적, 불공정, 강행무비. 그래서 아까 우리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반사회적이니까 추인 대상이 될 수 없는 거고 얘는 지금 뭐야? 불공정이잖아요. 불공정. 그러니까 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추인한다고 해서 이 터무니없는 가격이 유효가 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그거를 가격을 낮춰서 유효한 계약으로 뭐 해줄 수는 있다. 전환시켜 줄 수는 있지만 추인으로 유효화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례로 잠깐 보면 이런 거죠. 불공정 행위.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의 상황인데 을이 그걸 알면서 이용해 먹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5억짜리를 넘겨받으면서 대금은 1억밖에 안 줬대. 자, 이제 불공정행위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그럼 이제 무효가 되면 돌려받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해자잖아, 얘 당한 사람. 갑은 을에게 야, 이거 무효야. 내 부동산 돌려줘 할 수 있다 없다?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누가 피해자니까? 갑이. 그러면 을이 알았어. 당신 부동산 줄 테니까 내가 줬던 대금 1억도 돌려줘 할 수 있다 없다?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불법성이 있는 애죠. 그러니까 폭리행위자는 돌려받을 수 없는 거고 얘는 본문이 적용되고 피해자는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우리 시험에 출제된 지문은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되면 양 당사자는 이미 급부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X요? 틀려. 양 당사자가 아니라 누구만? 피해자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을이요. 이 부동산을 병한테 팔았어요. 근데 이 병은 이게 불공정 행위로 넘어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대요. 선이에요. 권리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상대적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 절대적 무효.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갑은 불공정 무효를 가지고 병에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얘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대항할 수 있고 요게 이제 사례 문제로 넣으면 이제 이렇게 형태로 출제가 되고요. 정리해 보면 불공정 행위는 폭리 행위입니다. 요건은 두 가지로 나눴어요.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 그러면 객관적인 요건은 뭐였냐면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이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라고요? 이행기예요, 계약시예요? 계약시, 법률행위시예요. 그리고 이건 표의자의,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르는 게 아니라 객관적. 자, 객관적 가치에 따르는 거지 주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법률 행위시가 기준이니까 이행기라고 써 있으면 틀린다라고 했어요. 자, 요게 이제 객관적인 요건이고 주관적인 요건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적극 이용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궁박이라는 것은 경제적 원인에 국한하는 게 아니다.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원인 다 들어가고요. 여기서 무경험이라는 것은 특정 거래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한다 그랬어요? 일반 거래 경험, 특정 거래 써 있으면 틀립니다. 셋 다 있어야 돼요. 셋 중에 하나면 돼요. 셋 중에 하나면 돼요. 그러니까 궁박, 경솔 그리고 무경험이라고 써 있으면 틀립니다. 또는 셋 중에 하나면 되고 그리고 이용해 먹을 의도가 있어야 돼요. 단지 저 사람이 궁박하구나라는 걸 알았다고 성립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뭐 해야 돼요?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리인을 통한 법률행위 할 때, 대리인 통한 법률행위 할 때 누구 기준인자가 시험에 되게 잘 나온다 그랬죠? 궁박, 경솔, 무경험 나눴을 때 궁박은 누가 기준? 본인. 나머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나눈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입증 책임에 관한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러한 요건들은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격 차가 많이 납니다. 뻔하네. 이용해 먹었구만. 이렇게 추정해 주지 않아요. 그럼 추정해 주지 않으니까 누가 입증해야 돼요? 유효주장자가 해야 돼요? 무효주장자가 해야 돼요? 무효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중요하죠. 증여와 경매는 대표적으로 불공정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대가가 없는 거고 이건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했고 근데 조심하시라고 한 건 단독행위 이거 무슨 판례였죠 아까? 채권 포기 판례. 채권 포기 판례고 합동행위는 총회결이 있었죠. 얘네들은 불공정행위가 적용된다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효력과 관련해서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는 보호될 수 없는 거고요. 또 우리 뭐 봤냐면 무효행위 추인되는지를 봤어요. 추인된다 안 된다. 안 돼요. 103조, 104조 강행 규정에 반한 추인 대상이 될 수 없고 근데 뭐는 되죠? 무효행위에 전환은 돼요. 무효행위 전환, 알박기 사건 되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같이 나왔던 게 불공정행위하면서 부재소합이 한 사건이죠. 부재소합이도 뭐라 그랬어요? 무효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불공정행위예요. 그러니까 불공정행위는 사실 예상 외의 지문이 나올 게 없어요. 거의 나오면 딱 정형적으로 이 부분에서 나오니까 이 정도 잘 봐두시고 다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해석이에요.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법률행위 해석, 판례가 얘기하기를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했죠. 우리 민법의 체계는 의사주의에 가깝다고 했어요. 표시주의에 가까워요. 의사와 표시가 다르면 우리 민법은 어디로 기울어졌다 그랬죠? 표시주의로 강력하게 기울어진 절충주의라고 했어요. 다만 가족법상 행위는 의사가 중요해요? 표시가 중요해요? 걔는 의사주의고 일반 재산법은 거래 안전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네 마음으로 어떻게 알아? 표시한 대로 책임져. 이게 기본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 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럼 모르면 내심의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표시상의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 써 있는 거예요. 의사표시 요소가 되는 건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의 의사가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살짝 바꾸면 당사자의 진의를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있대요. 알 수 있다면 표시상의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내심상의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내심상의 의사가.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서로의 마음을 모를 테니까 중요한 건 의사가 아니라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표시. 그럼 이 표시에 따라 하는 해석을 무슨 해석이라고 했냐면 규범적 해석이라고 불렀고 내심의 의사, 표의자 기준으로 하는 걸 뭐라고 했냐면 자연적 해석이라고 불렀어요. 해석은 누가 합니까? 법원이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배제 특약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봤었는데 갑이랑 을이 임대차를 했어요. 근데 임대차 하면서 특약을 했는데 뭐라고 특약했냐면 모든 임대인 갑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특약을 달았어요.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근데 이제 임대차 계약이 끝났어요. 끝나니까 요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임대인 아저씨나 이제 나가요. 권리금 주세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아니 왜 권리금을 나한테 달래요? 그랬더니
아니 특약사항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임대인이 뭐라 그래요? 아, 이 양반은 내가 인정 안 됐지 준댔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인정한다는 게 준다는 거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당사자가 명확하게 썼어요.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이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함이라고 썼으면 줬어야 돼, 안 돼? 줘야죠. 근데 이건 준다는 건지 아닌 건지 애매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해석해야 돼요. 누가? 법원이. 모든 사람들이 법률의 전문가라서 법이 요구하는 정확한 용어를 구사한다면 해석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그런 건 아니니까 약간 두루뭉술한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를 확정짓는 게 바로 법률행위 해석이다. 그러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건 임대인에게 지급하라고 했을까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줘요? 새로운 임차인이 줘요? 새로운 임차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도 여기서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건 이 을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걸 방해하지 않겠다는 거지 임대인이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게 이제 해석에 관한 문제인 거죠. 그럼 해석할 때 방법이 자연적 해석.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규범적 해석. 보충적 세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표의자 입장. 그럼 표의자 입장이라는 건 의사주의에 가까운 거예요? 표시주의에 가까운 거예요? 의사를 강조하면 의사주의, 표시를 강조하면 표시주의겠죠. 자,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법률행위 해석이 시험에 최근 들어서 뭐 거의 5년 이상 안 나왔어요. 가끔 한 문제씩 나오는 거니까 뭐 꼼꼼하게는 안 보셔도 이 정도는 보셔야 돼요. 갑이 을하고요. 자기 의사가 이 갑이라는 사람의 의사가 A인데 표시는 의사와 다르게 B라고 표시했대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의사주의에 따르느냐 아니면 표시주의에 따르느냐 결론이 달라졌어요. 의사주의에 따르면 이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야? 의사가. 그러면 자기 의사와 다른 표시가 됐네요. 이 표시는 유효다, 무효다. 표시는 A라는 생각을 가지고 B라고 표시했으면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의사. 그러면 이 표시는 유효겠어요? 무효예요? 무효죠, 무효. 중요한 건 의사가 중요한 거야. 표시주의에 따르면 얘 의사가 A인데 B라고 표시했어요. 그럼 표시주의는 뭐겠어요? 유효죠. 네 마음으로 어떻게 알아? 표시됐으면 유효한 거지. 이게 표시주의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봤잖아요. 뭐 봤었냐면 갑이 사직의 의사가 없어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는데 사장님한테 사직서를 냈잖아요. 왜 냈다고 했냐면 내가 사직서를 내면 우리 사장님이 나를 꼭 붙잡고 야 너는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야. 월급도 올려줄게. 이럴 줄 알고 낸 거죠. 근데 사장님이 어떻게 했어요? 매우 기뻐하셨잖아요. 이제 수리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다르네요. 그러면 의사주의에 의하면 이 사직서 수리는 유효다, 무효다? 의사주의에 의하면. 아니, 의사주의는 뭐를 보셔야 되는 거야? 얘 의사가 어떻다고요? 그만둘 마음이 아니라고. 그럼 표시는 잘못된 거네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사직서 제출과 수리는 뭐가 되는 거야? 무효가 되는 거야. 표시주의에 따르면 네 마음을 어떻게 알아? 제출했으면 책임져야지. 그게 바로 무효가 되는 거죠. 의사주의는 자기 결정의 원칙에 따라 발생이 되고 표시주의는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생기는 거야. 내가 표시했으면 네 마음 상관없어. 표시된 대로 뭐 하라고요? 책임져라 이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비진의 표시잖아요. 그럼 우리 민법은 비진의 표시를 원칙을 유효라고 정해요? 무효라고 정해요? 원칙을 유효라고 정하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야? 표시주의로 기울어져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가족법상 행위예요. 예를 들어 혼인의 의사가 없는 사람이 혼인하겠다고 표시한 거야. 그럼 그 표시는 표시된 대로 유효겠어요? 혼인 표시는 무효겠어요?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법상 행위는 뭐가 중요하니까? 의사가 중요하니까. 그 얘기고요. 제일 중요한 게 오표시 무효죠.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 표시주의에 가까운 거고
그러면 상대방 입장이니까 표시된 대로 해석하는 거야. 영수증에다가 총완결이라고 적어줬대요. 그러면 실제로 나머지를 탕감해 줄 생각이 있든 없든 간에 총완결이라고 썼으면 나머지 채무는 뭐라고요? 면제해 준 거예요. 면제. 100만 원 받을 거 있는 애가 50만 원 받으면서 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적어준 거죠. 그러면 얘가 실제로는 면제해 줄 생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적었으면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표시가 중요한 거예요? 표시. 이게 표시주의고. 그 다음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다. 자, 그리고 3번 판례. 모든 화재 판례죠? 모든 화재를 임차인이 책임지겠대요. 그러면 모든 화재에 불가항력이 포함돼야 안 돼? 포함되는 거죠. 이게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언제 하는 거냐면 법률행위 내용에 간극이 있을 때. 누구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제3자 시각에서 합니다. 특히 계약에서 작동을 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러냐면 자연적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오표시, 오표시가 잘못된 표시라는 거잖아요. 잘못된 표시는 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오표시 무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예전에 그 기본 강의할 때 A와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독일 사례에서 A와 B가 기관총 매매 계약을 했어요. 기관총 매매 계약. 근데 기관총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기관총이라고 쓰기 좀 그래서 피아노 10대라고 적었대요. 자, 계약서에는 뭐라고 썼다고요? 피아노. 그러면 이행기가 되면 B는 계약서에 써 있는 대로 피아노를 줘야 될까요? 약속한 기관총을 줘야 될까요? 약속한 기관총이요. 이건 표시를 잘못한 오표시 무효다. 그럼 이건 의사에 따르는 거예요? 표시에 따르는 거예요? 의사. 표시가 잘못된 건 이게 자연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A와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 판례인데 얘네 둘이 고래고기 매매 계약을 했어요. 고래고기 매매 계약. 그 이제 계약서를 썼는데 근데 이제 계약서를 독일 사람이면 독일말로 쓸 것이지 노르웨이어로 썼어요. 노르웨이어로. 이행기가 됐는데 B가 A한테 고래를 안 주고 상어를 준 거야. 그러니까 A가 왜 그래? 우리 고래고기 매매 계약 했잖아. 고래 줘 이랬더니 B가 계약서 좀 보래요. 계약서에 봤더니 노르웨이어로 막 쓰는 거야. 계약서에 해외작업 파트라는 게 노르웨이어로 뭘 말하는 거냐면 상어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고래고기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는 뭐라고 써 있다? 상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독일 연방 대법원은 B가 A에게 고래 줘야 한다고 했을까요? 상어 줘야 한다고 했을까요? 자, 지금 다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래고기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뭐라고 썼다고요? 상어라고 썼다고. 뭐 줘야 돼요? 아니, 여기까지는 잘 맞히셨어요. 기관총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피아노라고 썼어요? 뭐 줘야 된다고요? 기관총. 그러면 고래고기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상어라고 썼어요. 뭐 줘야 돼요? 고래 줘야지. 그렇죠? 어떻게 한 칸만 내려오면 틀려요. 똑같은 건데. 이게 오표시 무효입니다. 자, 천천히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몇 번 보시면 돼요. 갑이 을하고, 자, 갑이, 이게 이제 우리 판례요. 갑이 X 토지와 Y 토지 두 개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두 사람이 X 토지를 둘러보고 이 땅을 사고 팔기로 합의를 마쳤어요. 그리고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는 실수로 Y 토지라고 잘못 쓴 거야. 이게 100번지고 101번지인데 100번지를 둘러보고 합의를 했는데 계약서에는 실수로 101번지라고 잘못 적은 거야. 그럼 계약이 성립된 땅은 계약서에 써 있는 Y 땅일까요? 합의한 X 땅일까요? X 토지죠. 중요한 건 합의지. 잘못된 표시는 죄송합니다. 오타네요. 오표시 뭐예요? 오표시 오게 티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X 토지의 계약이 성립했고 계약서는 잘못 쓴 것에 지나잖아요. 근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건 계약서를 잘못 쓰는 바람에 등기도 Y 토지 등기가 넘어온 거야.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등기는 무효죠. 등기가 유효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 그 얘네들은 지금 어떤 계약을 했죠?
X 토지 계약을 했지 Y 토지 계약은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을 안 했는데 등기가 넘어왔다. 실체 관계없는 원인 무효 등기예요. 근데 문제는 Y 등기가 을로 돼 있으니까 을이 그걸 병한테 판 거야. 적법한 매매 계약을 통해 Y 토지를 병에게 이전했다. 자, 이 등기 유효다, 무효다. 이거 지금 무효 등기를 믿고 샀어요? 그럼 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산 거야? 무권리자지 소유자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거야. 무효 등기를 보고 무권리자에게 샀을 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딱 정해져 있었어요. 비통착사. 또 해제. 해제는 해제 전에 사면 선악불문, 해제 후에 사면 선의. 가담법의 선의, 부동산 실명법의 선악불문. 이게 전체예요. 그럼 이건 그런 거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는 무효 등기를 보고 샀다. 못 취득 못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야 하네요.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갑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현재 Y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Y 부동산의 소유자는 갑이죠. 의뢰 등기, 병의 등기 다 무효니까 소유권은 전에 갑에게 있어요. 자, X 토지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X 토지 소유자는 갑이죠. 갑이 을에게 등기 넘겨줬단 말 없잖아요. 현재 X, Y는 다 갑 거예요. 근데 X 토지는 유효고 Y 토지는 계약을 한 적이 없으니 일단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Y 토지 등기를 말소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누가 소유자니까? 갑이 소유자니까. 그리고 갑은 을에게 X 토지 이전 안 해줘도 돼요. 그건 넘겨야 돼. 그건 계약은 X 토지는 유효하게 성립했으니까 갑이 을에게 X 토지는 이전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실 점이 오표시 무효에서 틀린 지문으로 잘 나오는 게 차고 취소예요. 차고 취소. 차고 취소는 나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X 토지 매매 계약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돼요, 안 돼요? 이거 왜 안 되냐면 X 토지는 착오가 있었어요. 의사합치예요. 의사합치. 만약에 갑은 X 토지인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 을은 Y 토지로 알았다. 그럼 착오가 있죠. 근데 이건 둘 다 뭐라고 생각한 거야? X. 이건 완전한 의사합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에 동의한 거야.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에 동의했다면 착오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는 거야. 의사는 합치가 된 거니까. 자, 그러니까 X 토지에 대한 착오 취소란 말이 나올 수 없어요. 근데 또 Y 토지 계약을 취소한다는 말도 지문으로 나오거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Y 토지는 계약을 했다, 안 했다? 계약이 아예 성립도 안 됐어요. 그럼 계약이 성립 안 됐으면 무효나 취소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오표시 무효 원칙은 사례 문제로도 잘 나오고 물론 우리 시험에도 출제가 됐어요. 정리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사자의 뭐가? 의사 합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그럼 의사를 서로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의사가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서로 의사가 다르면 그때는 의사에 따라요? 표시에 따라야 돼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표시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해석은 규범적 해석이 기본인 거예요. 해석이요. 법률형 해석은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확정짓는 걸 해석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딱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해석이죠? 기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규범적 해석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규범적. 진위를 탐구하는 것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시행위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게 해석이고 우리 판례가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뭐 사용한 문구나 이런 내용에 구애받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석이라는 건 표시행위가 드러내고 있는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거예요. 주관적 의미가 아니라. 근데 이제 해석의 방법. 주체는 일단 누구였죠? 누가 해석한다 그랬어요? 법원. 계약서에다가요. 매매 계약을 하면서 다툼이 있으면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고 특약사항을 둔 거야. 그럼 다툼이 있으면 그러면 매도인이 해석해요? 법원이에요? 법원이 하는 거예요. 즉 당사자의 약정으로 법원의 해석권을 구속시킬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다. 해석의 방법이 이제 세 개 쭉 나올 거예요.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이에요. 그럼 자연적 해석은 누구 입장이다? 표의자. 그러면 의사주의에 가까운 거예요? 표시주의에 가까운 거예요? 의사주의, 그죠? 의사표시 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그러면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입장이니까 얘는 표시주의에 근접한 거고 보충적 해석은 누구 입장이냐면
제3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내심의 진의를 탐구하는 거야. 진정한 의사가 어떤 거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오표시 무예. 그럼 의사가 완전히 합치되면 표시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언제 하는 거냐? 적용되는 얘가 표의자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누가 없으면 돼요. 상대방이 없으면. 상대방이 없으면 표의자 입장만 보면 되죠. 자연적 해석의 기본이고 가족법상 행위, 신분행위예요. 가족법상 행위는 표시가 중요해요, 의사가 중요해요. 의사. 그러니까 이건 자연적 해석. 세 번째 조심하셔야죠. 진의를 서로 알아요. 그럼 진의를 서로 알고 있다면 표시는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의사, 진의가 중요하다. 우리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은어를 써요, 은어. 은어를 쓰면 이 문구 표현하는 것과 숨어있는 속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은어를 많이 쓰는데 은어를 쓰면 자기들끼리 속뜻을 알고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구 자체가 중요한 거야? 속뜻이 중요한 거야? 속뜻. 이게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의미가 중요한 거야. 자연적 해석. 근데 어떤 고딩이가 지들끼리 쓰던 말을 집에 가가지고요. 할아버지한테 써요. 그럼 할아버지는 그 손녀의 단어 뜻을 모르시고 문구 그대로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해석이야? 규범적 해석이야. 표시된 대로. 근데 이 할아버지가 요즘 애들 말에 밝으셔. 딱 말하는 순간 뭔 말인지 바로 알아들으세요. 그럼 무슨 해석이에요? 서로 의사를 알고 있으면 그건 자연적 해석이에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다툼이 생기면 서로 의사를 알까요? 서로 다른 생각을 할까요?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무슨 해석하는 거야? 규범적 해석이 대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규범적 해석은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거예요. 객관적. 표시가 드러내고 있는 객관적 의미.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판례. 영수증에다가요. 돈을 덜 받았는데 총환결이라고 적어줬대. 그러면 나머지는 뭐야? 면제, 탕감해 준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화재가 발생하면 모든 화재의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임차인이 지기로 한 거예요. 근데 불 났어요, 실제로. 근데 불이 났는데 문제는 그 화재가 불가항력에 의한 화재였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뭐라고 항변하냐면 여기서 모든 화재라고 썼지만 이때 모든이란 나의 잘못이나 종업원의 잘못, 더 나아가 고객의 부주의까지 포함하지만 불가항력은 빼야 된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몰라, 모든이잖아. 이런 거예요. 서로 생각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표시된 대로 불가항력을 포함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뭐라고 썼어요? 각서에다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썼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법적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안 지죠. 노력하겠지. 법적 책임진다고 하진 않았잖아요. 우리 또 걱정 말고 기다려라라고 각서를 써줬어요. 걱정 말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안 됐어요. 법적 책임 진단이다. 안 지는 거죠. 이게 바로 규범적 해석이야. 근데 이제 보충적 해석은 언제 하는 거냐면 당사자가 합의를 했는데 합의 내용에 뭐가 있다? 간급, 공백, 틈이 생긴 거야. 이때 요거를 메워내는 해석이에요. 그럼 보충적 해석이라는 건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빠진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는 게 바로 보충적 해석이고 누구 입장에서 한다고요? 제3자. 주로 계약에서 작동합니다. 합의를 했는데 합의 내용에 간극이 있을 때 하는 거고요. 우리 그래서 보충적 해석은 해석의 방법으로보다는 뒤에서 좀 조심하실 게 가정적 의사란 말이 나와요. 가정적 의사라는 건 의사표시를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죠. 그랬으면 이랬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정적 의사는 명시되지 않은 의사를 해석해야 돼요. 그때 하는 게 해석이 뭐냐면 보충적. 그럼 우리 가정적 의사란 말은 언제 나왔던 거죠? 일부 무효. 원래 법률행위가 일부가 무효면 원칙이 뭐예요? 전부 무효. 그런데 나머지라도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만 유효가 될 수 있어요. 그때 한 번 나와요. 한 번. 그럼 이 가정적 의사를 탐구할 때 무슨 해석한다? 보충적 해석. 물론 무효행위 전환해서 또 한 번, 딱 두 번 나오거든요. 내가 했던 법률행위가 무효인데 이게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다른 것을 했었을 거야 라고 인정되면 이게 무슨 의사예요? 이게 무효인 줄 알았으면 이거라도 했었을 텐데. 이게 가정적 의사야. 그러면 이 가정적 의사를 탐구할 때는 전부 다 무슨 해석한다고요? 보충적 해석을 합니다. 해석이 좀 어려운가요? 중요한 건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사실 뭐 시험에 나오면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요 사례.
오표시 무의 얘는 반드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 이런 거 한번 나왔어요. 갑이 을하고 물건을 파는데 얘가 의사가 얼마에 팔 생각이었냐면 960만 원에 팔 생각인데 얘가 표시를 690만 원으로 표시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라고 출제를 했냐면 을이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표시된 대로 690만 원의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이는 어떤 해석을 한 것인가? 무슨 해석이었어요? 규범적 해석인 거예요. 690에 표시된 대로 했으니까. 그럼 이걸 또 바꾸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당사자의 의사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어서 의사대로 960만 원의 계약이 성립했어요. 그러면 자연적 해석인 거야.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에 동의했대요. 표의자의 진위에 동의했다. 그럼 얼마에 합의한 거야? 960에. 그러면 계약은 얼마로 확정적으로 합치가 된 거야? 960. 그러면 을이 상대방의 진위에 동의했다라고 써 있으면 착오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이건 완전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아까 했던 것까지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해석은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이 정도 봐두시고 좀 쉬었다가 의사표시 들어가죠.